옛부터 우리 민족은 당나무를 이용하여 한지를 만들었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한지를 만들어 사용하였지만 그중 당나무를 이용한 한국의 전통 한지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전통적인 방법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발전하여 현재도 당나무를 이용한 한국의 전통 한지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탁월하다고 알려진 한국의 전통 한지는 생활 전반에 두루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친환경 닭섬유를 이용하여 제작된 마스크는 KF94의 인증시험까지 통과하여 닭섬유의 탁월한 기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닭섬유가 함유된 필터와 4겹의 레이어의 비말 차단, 폐렴균과 황색 포도상구균을 99% 억제하는 친환경 닭섬유의 뛰어난 항균과 항취, 그리고 편안한 호흡. 닭섬유의 흡한 속건 기능으로 항상 상쾌한 착용감과 세탁 후 여러 번 사용이 가능.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K닭의 수많은 인증서들이 그 성능을 증명합니다. 친환경 당나무를 이용한 과거와 현대의 기술력이 합쳐진 세계 최고의 대한민국 닭섬유의 기술력. 네, 첫째는 제가 이 원고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째, 불복장 의식이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작년 4월 30일 날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무형문화재가 앞전 발표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1972년부터 이제 불교 의례들이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무형문화재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복장 의식의 특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복장 의식이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 비밀스러운 입장에서 전성되고 설행이 되는데 그와 같은 의례들이 외부에 공개되어야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불복장 의식이 범패와 작범무와 같은 그런 특징이 과연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현 세미나가 구체적으로 한국불교 태고종의 정체성이라는 그 카테고리 속에서 담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그건 불복장 의식이 아이덴티, 태고종의 아이덴티로서의 불복장 의식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발표의 핵심은 사자상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불복장 의식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부처님을 형상을 모시고 그분께 예경을 드리게 되죠. 나무나 흙이나 돌로 깎아 만든 불상을 그 속에 부처님이라는 정신이 올곧이 들어있다라는 신앙이 발현되려면 그 불복상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생명인 붓다, 부처님으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상을 만들었던 이들은 당연히 그 상이 어떤 부처님으로 전환되는 신성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초기 불교 내지는 적어도 불상이 부처님 인멸 이후에 최소한 300년에서 5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뒤에 불상이 조성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불교 미술 쪽에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상이 만들어졌을 때 불상을 석조상이든 대체 당시는 석조상이 많았죠. 이런 성물상에다가 부처님의 정계에 홈을 파서 부처님의 사리를 넣기 시작했다. 뭐 이런 것들이 불복장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탕 속에서 현재 한국 불교가 행하고 있는 불복장 의식은 100개의 그 각가지 오보병과 후령통을 조성하고 오보병을 넣고 후령통을 조성하고 그걸 항초 폭자에 싸서 부처님의 그 복장, 배 또는 가슴에 안치를 하는 이 의식이 현재 한국 불교에 전승된 세계 불교사에서 또 다른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문화재라고 자주 우리가 언급을 합니다만은 문화재라는 것이 굉장히 두 가지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문화의 우수성, 전통성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면 그 문화는 소멸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염려 또한 그 속에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국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무형문화재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또 불교의 발전과 전통 불교의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원고는 그 불복장 의식의 전개와 개성의 가치인데요. 태고종의 아이덴티적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불복장 의식의 전개는 사실은 이미 학계에 널리 발표되어 있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굳이 상세한 언급을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언급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얘기할 것들은 과연 전통의식으로부터의 불복장의식이 태고종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데 어떤 작동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연구는 불복장의식의 전개는 1차적으로 불복장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되었는가의 얘기를 2장에서 비교적 장황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3장에서는 불복장의식의 개성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불복장의식이 개성이 특징이 분명히 대한불교, 한국불교, 태고종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그런가? 그것이 또 그러면 다른 여타 종단은 그것이 없는가? 우리가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국불교 태고종에서 논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한국불교 태고종만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건 보편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편성을 유지하면서 독특한 이 태고종 안에 있는 가풍의 하나로서 그들의 태고종단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과정이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 불복장의식이 이제 2019년 4월 30일 날 국가 139호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이게 불복장 가지고 논문 발표를 의뢰받게 된 게 아마 2016년에 불복장의식 전수조사에 좀 참여를 했었습니다. 참여를 하면서 이제 한국 불교 현재 불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는 것을 좀 이제 연구해봤던 이제 경험이 있고요.
또 이것이 실제로 불복장이 1995년 우리 도월 수진 스님이 이 의식이 훌륭하다 해가지고 이 의식을 국가무형문화재, 처음에는 지방문화재로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1995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4차례에 걸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형문화재 지정을 신청했습니다마는 번번이 그 뜻을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들은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불복장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가의 문제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현재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세미나라는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내지는 의미를 세상에 공개하는 것,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의식 정말 훌륭한 의식이라는 어떤 동감들을 얻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우리 도월 수진 스님인 1995년부터 무려 20년 가까이에 4번, 5번 정도의 무형문화재 신청에 매진한 건 개인사적인 측면을 떠나서 종단에서 큰 노력의 일환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불복장 의식이 성립된 것들은 현재 역사적으로 볼 때는 초기에 정계, 부처님의 정계에다가 사리 같은 것들을 넣고 뭐 바미안 대불에는 뭐 직물 같은 것도 넣었다라는 얘기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또 제가 이제 여기서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39호는 정확한 명칭이 불복장 작법입니다. 불복장 작법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불복장 의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은 그 자체의 아이덴티티를 드러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불복장 작법이라는 것들을 우리 도월 수진 스님 쪽에서는 불복장 작법을 점안의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함께 이해하고 있었고, 또 한편으로 현재 불복장 작법 보존회를 구성하고 있는 도월 수진 스님을 제외한 비조계종 스님들께서는 불복장 작법과 점안의식이란 이름으로 처음에 이 의식을 접근했었습니다. 그래서 불복장 작법, 점안의식, 사실은 명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명칭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불복장 작법 의식을 지정하는 단계에서는 점안의식을 포함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런 논의도 적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와 비슷한 사례가 현재 우리 봉원사의 영산제에 보면 식당작법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식당작법이 굉장히 문화재적이고 수행론적인 요소가 그 본 영산의식 못지않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산의식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식당작법이 그 의미가 잘 드러나고 있지 않지 않는가. 또 심지어는 봉원사 영산제를 제외한 곳에서는 거의 식당작법이 설행되지도 않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불복장 작법을 불복장 의식이라고 얘기했고, 향후 한국 불교가 사실은 뭐 영산제가 됐든 수륙제가 됐든 하나의 큰 의례 속에서 작은 의례가 분화되어 가는 길을 걷고 있는데, 생견예수제가 사실은 시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알고 보면 수륙제의 어떤 중의의 명부를 중심으로 생견 예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가정이라면 향후 한국 불교 의례를 국가 무형문화재 또는 지방 무형문화재로 발전시킨다는 관점이라면 좀 더 세밀해질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국가에서 볼 때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자적 관점에서는 좀 더 우리가 작은 것들의 의미를 특화시켜서 전체적으로 우리 불교사의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를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지일간 불복장 의식과 점안 의식을 나누어서 제가 회의 갈 때마다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복장 의식에 들어있는 어떤 태고종의 아이덴티티를 찾아나가는 과정은 굉장히 알고 보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한국 불교 역사에서 보여지는 불복장 의식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복장이 언제부터 시행되었느냐의 문제는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불복장은
14세기 초반, 13세기 후반 내지 14세기 초반에 현재와 가장 유사한 모습의 불복장 유물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물론 신라시대 때도 비슷한 다란이가 나온다든지 불복장에서 많은 게 나왔습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들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복장과는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 현재 학계에서는 1414세기 1300년 초반을 그 기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뭐 무형문화재 얘기가 나와서 사실 저는 무형문화재를 해서 그렇게 지정 자체를 절개하지는 않는데,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역사성을 따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됐는가? 우리는 부처님 당시부터 있었어요. 한국 불교 월해가 어떻게 100년밖에 안 됐겠습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적어도 한국 불교가 정착되면서부터 아침 저녁으로 예경을 했을 테고 송주를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것이 없다는 얘기를 개척 무척 많이 듣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불복장 의식은 적어도 14세기 초반에는 현재와 같은 모습들이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미술사학 쪽에서 불복장 연구자들에 의하면 대체로 14세기 이후에 많은 불상들에서 유물들이 나왔고 그 유물들은 현재 우리 불복장 의식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흔히 후령통을 넣고 하는데, 그 한국 불교 불복장이 그러면 유사한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는 어떻게 다른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불복장이 실제로 인간의 오장을 만들어서 봉헌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오장을 만드는 그 속에서 오보병이니 오약이니 오시촌이 오시안이 등등의 5가지 사박 오방의 개념에다가 65개의 그 복장물과 나머지 35가지의 진심종자니 뭐 보엽인다라니 등등을 함장해서 부처님으로 단순히 오장을 재현해서 넣는 중국 불교와 달리 우리는 그것이 우주관적 관점에서 불복장 의식을 성립했다는 게 한국 불교 불복장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는 불복장 의식을 설행할 수 있는 관정화살이 등장이 이제 굉장히 필요했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의계의 성립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큰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상경이라는 것들이, 현재 조상경이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출판된 것은 유점사의 하학기탕의 1823년 판본입니다만은 1575년 용천사 판본을 비롯해서 뭐 여러 사찰에서 이 불복장 의계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117쪽부터 제가 그와 같은 얘기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만은 의계의 등장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전통이 확립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계가 없을 때, 아니면 의계가 없다고 해서 의식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일단 역사적 측면에서 볼 때 의계의 성립은 한국 불교가 드디어 이제 그 불복장 의식이 체계화되어 있고 전형화되면서 전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조상경이 현재 말이 조상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잘 아시지만 뭐 어떤 대장경에도 조상경은 들어있지 않죠. 조상경은 대장일람집에 있는 조상품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불공, 견삭, 다란이경의 하상법이라든지 수임법 등등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체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조상경에는 4가지 종류의 경전이 인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118쪽인데요. 대장일람집을 비롯하여 복장 물목을 다루는 대길상 대교환경, 나비의식을 다루는 삼실지단 단서, 불공견삭 다란이 경 등이 그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대체로 11세기 무렵에 중국 송나라에서 성립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11세기 중에 송나라에 성립됐던 것들이 한 13세기, 14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 불교 의식의 일대 변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현대 한국 불교 의식의 대표적인 의식인 수륙제 의문이, 한국식 수륙제 의문이 성립되는 게 1322년에 돌아가신 일현스님의 제자 홍구스님인데요. 이때부터 1342년경에 오늘날 수륙제 중례문이라고 알려져 있는 천지명행 수륙제의 찬요라든지 수륜부처 평등대의 찬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판이 나왔다고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세기 초반이 되면 한국식 의례들이 굉장히 정착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 불복장 의식도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불교가 한국 불교만의 어떤 고유의 색깔을 띠기 시작했다는 게 이제 14세기의 모습인데 불복장 의식도 그의 일환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복장 의계들은 현재 우리 남건희 선생님이나 태경 스님에 의해서 의계도를 일종의 판본 개통도를 성립시키고 있는데 이 119쪽에 있는 남건희 선생님의 판본은 2012년에 조계종 문화부가 중심이 돼 가지고 불복장 의식 설행되는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개통이 지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도월수준 스님이 2017년에 그 불복장에 관련된 묵담 큰 스님의 문헌들을 중심으로 세미나를 우리 여기 계시는 자장으로 계시는 이제 최정남 교수님이 중심이 돼서 아마 이걸 책을 편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면 드디어 불복장 의식의 개통들을 120쪽처럼 태경 스님이 새로 만들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의식의 개통, 경전 의계의 개통을 성립하는데 도월수준 스님이 거기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이런 태고종의 정체성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된다는 것들은 다시 말하면 이제 태고종에서 한국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두 번에 걸친 이 큰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불교의 지나간 역사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한국 불교에서 전개될 내일을 그리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몇 사람의 발표가 아니라 그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그것들이 성과들은 이제 120쪽의 내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상경이 현재 우리는 사마상청이라는 걸 합니다. 사마상청이라고 당연히 흔히 말해서 우리는 지공인이 나홍인이 무학스님을 사마상청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 스님들이나 우리 큰 학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사마상청이 우리는 의례적으로 작법지체의 정명법사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와 같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1824년에 유점사 판본의 마지막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홍 스님하고 무학 스님과의 조사 다례제만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선 후기 조금 전에 앞에 발표도 나왔습니다만은 임난 이후에 19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현재 한국 불교의 의례의 전형들이 싹을 사실상 이 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그것이 수행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발표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어떠하면 수행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제가 불복장의 개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이 불복장 의식의 개성도 사실은 오래되어 있는 전통이 오래 지속되어 왔습니다만은 역사의 문헌이 길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 문헌이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그 율맥이 성립되는 대은 낭호스님 이래 이제 우리 묵담 스님께서가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법인 스님에 이르러서 현재 19세기 중엽 후반에 이르러 가지고 불복장 작법의 전성 계맥이 드러나고 있다. 뭐 그 이전엔 없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 이후를 법인 스님이나 묵담 스님은 하나의 중흥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사상성이란 말을 할 때 가장 핵심은 어른 스님을 모시고 이분들이 이걸 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이제 많지 않은 것 같아서 124쪽에 보면은 이게 2012년에 현재 비조계종 스님과 태고종인 도월수진 스님이 불복장 의식이 현재 연담류일 스님을 기점으로 해서 백양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다 같이 정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는 도월수진 스님 아래 이제 다른 비조계종 스님들 두 분이 현재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어졌다고 실선으로 화살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조사 보고서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도월 수진 스님이 묵담 스님의 성가교유를 이런 책에서는 수정하지 못하고 뒤에 책이 나온 뒤에 수정판 정오표를 해가지고 현재 125쪽처럼 아마 이거는 도월 수진 스님의 생각 같습니다. 그러면 백양사 쪽의 전통이 한흥 탄영 스님에 의해서 봉화장조나 만암 스님의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본인 각자의 전성 받은 분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 주장이 사실이야 아니야는 각자가 알 일인데 아마 도월 수진 스님적 관점에서는 백양사의 전성이 봉화장조로 이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암 스님께서 수산지종 스님께 이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아마 이것은 도월 수진 스님의 사자상승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해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는 현재 그림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얘기인데 실제는 그림 4처럼 그렇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2016년 조사와 이제 작년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각각 문중마다 사실은 불복장 의식들이 전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느 비구니 스님께서는 이거 전해주는 걸 부처님 복장, 부처님 모시는 불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만천하에 공개를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자책 때문에 문화재 지정할 때 참가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사실은 공개되고 외부로 말해지는 것만이 전부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염려를 하고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양사 전통에서 특히 이제 도월 수진과 묵담 성우 스님 두 분의 사자상승은 굉장한 자료적 특징이 많은데 그 자료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지금 127쪽에 보면은 지금 백양사 용화사에는 백양사 성우 스님과 그 도월 수진 스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많은 자료들과 또 하나는 이제 정글하고 있었습니다. 묵담 스님이 금액안영 스님의 법을 이었는데 금액안영 스님이 1936년에 돌아가십니다. 1930년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1937년 8년부터 이제 금산사 미륵 대불인이 법주사 큰 대불 불상에 복장을 하시는데 앞장서십니다. 그러니까 은사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 제자 스님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것들은 도월 수진 스님 또한 1981년에 묵담 스님께서 입적하시고 나서 1982년부터 이제 큰 사찰에 초청을 받아서 복장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상성이라는 거 실제로 조금 전에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나도 그 스님한테 배웠어라고 하면 너 언제 배웠니?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야 배웠어요 이렇게 하면 그걸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나 의례가 스승으로부터 배운지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근데 배웠다고 하는 분들한테 안 배웠다라고 하는 건 수진 스님의 생각이고 본인들은 배웠다고 생각한답니다. 그런 것들은 판단은 각자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월 수진 스님이 우리 묵담 대종사 스님을 이었을 때의 묵담 대종사 스님이 왜 그분이 실제로 청정비구로서 대율사로서 한국 불교 퇴고정을 지켜왔다고 볼 수 있고 그의 제자 도월 수진 또한 그의 길을 따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면 묵담 성우 스님의 사상적인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의례를 해석한다면 흔히 선종을 표방하는 사람들의 종지는 견성성불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묵담 대종사는 전미계오 발고열하게 두고 있다. 어리석음을 타파하고 깨달음으로 이끌고 중생의 고통을 건져 빼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으로부터 건져내서 즐거움을 던져주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현실적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 현실적 세계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불사문종에는 일법도 버릴 수 없다는 그 묵담 성우의 사상이 확립되었다고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을 실제로 도월 서진이 이었기 때문에 다른 불복장 의식이 다른 스님들도 많이 전성하고 계셨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용화사에서 최소한 20년이라고 합니다만은 불법정을 배운 건 6년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6년 정도 내지는 20년 정도의 원사스님 아니면 노스님이니까 옹사스님이시죠. 옹사스님의 전통을 하나에서 10가지 그대로 내려받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정체성은 사자 상승에서 두고 있어야 된다. 또 태고종의 정체 또한 한국 불교 조선 후기의 의례 문화와 수행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자상성으로 이어받은 곳에 한국 불교 태고종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정체성이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긴 얘기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